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위한 공개적인 2차 회동을 어제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났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가 어제 단일화 논의를 위해서 만났습니다마는 이견차만 드러냈습니다. 어제 회동에서 있었던 주요 발언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방향은 옳은데 시작은 일주일 뒤에 합시다. 저는 그거는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똑같이 봅니다. 절대로 저는 그게 아니시라고 믿고.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것이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오시고 밖에 계시나요? 그런데 왜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왜 당신이 약속을 22번 했는데 안 지키냐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청구서 아닙니다. 조금 문제가 아니에요. 청구서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청구서를 내밀겠어요? 글쎄 말이죠. 또 한 번 또 다음 통과하면 또 1억을 내고 또 그다음 또 1억을 내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제가 여기 와 있지 않겠습니까? 단일화 안 하면 당신 책임이 아니라 책임 있으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책임 있으신 왜 거죠. 저한테 책임을 아니, 묻습니까? 22번이나 아니, 그렇게 22 하겠다고 번을 그러셨는데 이야기했다고 왜 또 일주일을 또 연기합니까? 그러면 일단은 어제 오전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4시에 이제 두 후보가 만나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상당히 주목되는데 또 생중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저 상황 어떻게 좀 예측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이런 단일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통상의 과정은 비공개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대중에게 공개되기는 조금 껄끄러운 그런 여러 가지 서로 주고받아야 될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단일화 이후에 어떤 국정의 운영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내밀하게 협상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도 저렇게 어제 공개 협상을 아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안한 이유는 TV 토론에 준하는 정도의 의견 차이를 좀 국민들께 일단은 속 시원하게 보여주자. 그러면서부터 국민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판단을 받자 이런 전 취지가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TV 토론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거의 그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그런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일화를 둘러싼 두 후보 측의 근본적인 의견 차이만 노출을 했지 실질적으로 이견을 좁히는 그런 과정은 보여주지 못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당원들과 지지층이 어제의 성사된 회담에 많은 기대를 걸었을 텐데 또 한 번의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특히 어떤 부분 좀 눈여겨보셨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은 청구서를 내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하고 한덕수 후보가 언제 청구서를 내밀었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정치를 원래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한덕수 후보가 또 본인은 그렇게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다, 금방 시작한 거다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책임 공방을 위해서 결국에 만났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겁니다.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공개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가고, 그리고 특히 협상 시작할 때 특히나 협상 당사자가 후보라면 처음에는 공개를 하고 그다음부터 비공개로 당연히 회담이 진행돼야 되는데, 마치 남북 적십자 회담도 아니고 이게 전부 회담이 막 내용이 공개된다라고 할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견을 했을 겁니다. 결국에 서로의 책임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내가 책임이 없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이걸 입증하기 위한 어떤 언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견을 했을 텐데 실제로 그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통 예전에도 단일화에는 여러 가지 진통이 있긴 했지만 주로 단일화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진통이 있었던 것인데, 이번 단일화는 더 특이한 거는 이제 상대방의 어떤 지위나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덕수 후보는 과연 무소속이냐 국민의힘이냐, 여기서부터 이미 이제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거나 혹은 좀 기만하고 있다라고 국민들도 이미 알아차려가지고 그 기만에 화가 나는 이런 것들이 다 깔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펼쳐진 회담이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평가보다는 결국에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되고 있다, 이거를 서로 간에 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렇게 양자회동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자 어쨌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정면 충돌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어쨌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이제 잠시 후 11시에 개최될 의원총회에 김문수 후보가 참석 의사를 밝혀왔다라는 뜻을 내비쳤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은데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김문수 후보가 전에는 의원총회에 대해서 참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오늘은 참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가서 싸워야만 할 그럴 소재가 생겼다라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가 뭐 단일화를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후보 교체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방안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당원 당규에 대해서도 치열한 해석이 있을 겁니다. 후보를 교체할 수 없다와 있다. 그리고 당원 당규를 떠나서 교체해야 된다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될 수 있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거니와 후보의 교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류의 여론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정면으로 충돌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예. 지금 어쨌든 11시에 김문수 후보가 의원총회에 참석하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어제와 좀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같이 덧붙였습니다. 지금 단일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당원의 82%가 단일화를 지지하고 있다. 11일 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라는 부분까지 계속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11시에 있을 의원총회 좀 어떤 분위기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의원들 내부적으로도 예. 물론 다수의 의원들은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후보 교체에 준하는 방식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이 그런 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의원총회가 일방향적으로 무조건 단일화 후보 등록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의총에서 총의가 모아질 가능성은 또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을 간파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아마 오늘 의총에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면 돌파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오늘 단일화를 둘러싼 당원 조사와 여론 조사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을 지나게 되면 정말 이제는 당 지도부도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고 파국이냐 아니면 후보 등록적 단일화 포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예. 이를 앞두고 김문수 후보도 상당한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해봅니다. 그럼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요. 지금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과도 나올 것인데 글쎄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의 기류하고 일반 당원들 기류가 같다면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후보의 어떤 사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박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 후보 교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당원 당규상 얼마나 가능한지는 논쟁의 영역이고 법적으로 분쟁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될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도 김문수 후보 자의로 이거를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좀 몰아가는 그런 만한 이제 당원 여론이 확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런 가능성을 내다보고 지도부도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이미 예견된 것은 한덕수 후보가 처음에 김문수 후보하고 예. 처음 회동을 할 때 회동을 하기 1시간 반에 앞서서 갑자기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 예. 이게 본인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단일화 자체가 안 되면 본인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얼핏 생각했을 때는 뭐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본인은 그런 승부수로 비춰지기를 바랬겠지만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후보를 교체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알아서 교체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낸 셈이 돼버렸는데 사실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이 압박이 이제 한 주말까지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밖에 전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도 중요할 것이고 시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게다가 지금 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뭐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또 그런 변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번 사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좀 전개될 것 같으십니까? 일단은 여론조사를 결과를 공개하느냐 마느냐도 사실 분수령일 겁니다.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공개하는 순간 그 자체가 김문수 후보에 대한 또 다른 이제 공개적인 압박으로 읽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조사가 나온다면 이것을 갖고 김문수 후보 봐라.
해봐야 결국 단일화는 한 후보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메시지로 읽힌다면 더 갈등이 심화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당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봤을 때 정말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이 한덕수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뚜렷하다면 결국 후보를 교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도 강화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에게 공개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고 김문수 후보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정면 충돌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말로 후보가 교체되는 수준의 이제 한덕수 후보가 공식 후보가 등록이 됐는데 이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오는 그 사법 리스크가 또 하나 이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온 이 양상은 결국은 누구 한 명이 물러나지 않고서는 원만한 아름다운 합의를 이루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면 충돌 양상을 좀 불가피하게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들이 분출이 되고 여러 의견들이 또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 20명을 탈당을 시켜서 신당을 만든 다음에 한덕수 예비 후보를 영입해서 국민의힘과 당대당의 단일화를 추진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는데 먼저 이 제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이것이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게 신당 창당을 얘기를 하는 거라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정당 창당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당원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고 사실 5개 광역시도당이 필요하고 광역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예를 들면 한 정당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었던 한 정당의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3월 4일에 창당 대회를 했어요. 근데 선관위에 등록이 마감이 완료가 된 것은 3월 15일이었습니다. 실무적, 행정적으로도 당을 만들어서 등록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거든요. 그러면 의원들만 있어가지고는 당을 만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것이 신당 창당이라면 이것은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만약에 한다 할지라도 이미 대선이 상당히 지나가 버린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호 문제라든지 여기에는 영향을 못 끼친다는 것이겠고요. 근데 행여나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정당들이 당연히 등록이 돼 있고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약간 페이퍼성 정당들도 없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당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 정당 관계자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당을 만드는 방법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친박연대가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신당 창당을 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정당을 택해가지고 빠르게 창당을 한 사례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치를 하게 되면은 사실 그런 것을 노리고 일부러 평소에 정당을 등록해 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일종의 어떤 정치 브로커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이제 영합해가지고 만드는 것은 굉장히 모양새가 나쁜 것이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을 택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또 빈축을 살 수밖에 없을 거다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주장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신당 창당은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거의 그냥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그런 정당을 한 곳 접촉해서 우리가 20명이 가서서 교섭단체 이상의 규모를 키우고 그래서 기호 3번 개혁신당보다 높은 후보 순위를 받겠다. 그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순간 한덕수 후보의 대선 출마 명분 자체가 동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또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이상은 나는 후보에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한 본인의 주장도 뒤집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적 신뢰를 잃을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 진영의 주자로서 보수의 정권 재창출에 나는 뛰어가겠다. 이러한 한덕수 후보의 주장도 더 이상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상현 의원 개인의 다분히 좀 상상력에 기반한 구상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수락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실시가 돼서 11일에 최종 한 명을 가르느냐 아니면 한덕수 후보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어서 나는 계속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겠다. 나는 무소속으로도 도전하겠다. 이렇게 본인의 정치적 도전을 이어가는 방식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신당 창당 구상은 조금 현실과 괴리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지금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약 30분 정도 뒤에 있을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인 건데 이제 두 분께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정면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원래 오늘 예정돼 있던 일정이 있었는데 그걸 다 취소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의총 참석을 하겠다는 거를 일찍이 좀 마음을 먹고 오늘 뭔가를 얘기하겠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좀 생각을 했을 텐데 정면 돌파라는 걸 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제 했던 이야기들을 그냥 쭉 가져갈 것 같으십니까? 일단은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뭐 본인에 대해서 후보 단일화를 경선 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항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후보 교체론에 대한 반박 또 당헌 당규상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후보 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당헌 당규 이외의 어떤 여러 정치적인 차원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일정을 다 취소했다는 거는 의원총회가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여기에 계속 자리를 하면서 반박할 것은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끝장 토론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끝장이 난다는 보장은 전혀 없겠지만 결국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쟁점을 놓고 일일이 막 싸워가는 이런 형식의 의원총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어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 뭐 힌트라고 할까요? 오늘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당무 우선권을 어제 언급하면서 응분의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어제보다 어쩌면 더 큰 카드를 또 꺼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지금은 오히려 어제보다는 조금 수위를 낮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초에는 김문수 후보를 둘러싸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책임론이 매우 컸습니다. 초반에는. 그런데 한덕수 후보와 이 기싸움이 조금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당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출한 후보를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느냐. 김문수 후보에게 맡겨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반론도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같이 함께 국민의힘 경선을 뛰었던 주자들을 중심으로 그런 주장이 나오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전면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거든요. 예. 그런 여론전을 본다면 김문수 후보는 이제 오늘 의총을 참석한 것이 내가 더 이상 당을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내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나의 우군을 내가 직접 챙기겠다. 이런 의견으로 보인다면 정면 충돌, 그러니까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극단적인 갈등으로 가기보다는 나를 믿어달라.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시고 다음 주에 토론회 2번 해서 반드시 단일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후보 등록 후에 단일화를 반드시 하겠다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아마 여론을 좀 바꾸는데 좀 공을 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린 게 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법적 조치할 수 있다. 당무 우선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법적 조치 했잖아요. 이제 가처분 신청했기 때문에 그럼 당무 우선권에 대한 권리를 오늘 혹시나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견지해왔던 것이 내가 당이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한덕수 후보가 당에게 뭐 맡겨라라고 하니까 내가 당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경선을 다 거쳐가지고 후보가 된 이상은 당무 우선권을 당연히 쥐는 것이고 또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은 것이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형식적으로도 당원들이 모두 참가했고 심지어 국민들까지 경선에 참가할 수 있었던 그 절차를 밟아서 후보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당의 대표는 적어도 대선까지는 대선 후보다라는 논리는 뭐 성립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정면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당무 우선권 문제는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도 뭐 이준석 당시 대표가 뭘 의결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당무 우선권을 갖고 그 의결된 것을 마치 법안 거부권 행사하듯이 없애버리는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적도 있는데 오늘도 그것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악순환이 되는 것은 당무 우선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더더욱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또 치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당무 우선권 행사뿐만 아니라 이제 후보 교체론 이런 것들이 악순환처럼 계속해서 이걸 상호간에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이를 더 키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태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한편 이번 국민의힘 그 단일화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함께 본 후에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 희생 번트용 후보를 뽑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봤는데 좀 웃깁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관련한 질문에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봤다. 단일화를 위한
희생번트용 후보를 뽑은 것 같다. 이 야구 용어를 쓰면서 표현을 했어요. 예. 결과적으로는 뭐 한 사람이 희생을 해서 한 사람이 이제 나아가는 그런 부분에 빗댄 건데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당연히 상대당으로서는 지금 국민의힘 보수 쪽 상황이 뭐 내심 반가운 모습이겠죠. 어쩌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심 이후로 급격히 그 사법 리스크가 다시 커졌던 그런 상황에서 또 상대 진영인 국민의힘의 내분과 분열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은 뭐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희생번트용 후보다라는 표현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이 결국은 당원들과 지지층은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뭐 이제 김덕수다, 을지문덕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사실은 후보가 되자마자 조속히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믿고 당원과 지지층이 더 큰 후보와의 단일화,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제 예상하면서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뭐 희생용 주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매우 유리한 그런 자충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렇게 더더욱 빨리 이 상황이 좀 조속히 매듭이 지어져야만 그래야만 그나마 좀 승산이 있는 대선을 치러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좀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예. 이게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의 강세가 꺾일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라서 저는 민주당이 굳이 이거를 즐기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사실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 민주당이 이제 사법 리스크나 뭐 대법원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행여나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진 않을 텐데 그 부분을 가려주는 정도 효과. 그러니까 선거 레이스 자체에서 뭐 특별히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릴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지적한 것 중에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표현이 강제 단일화라는 표현이거든요. 강제 단일화라는 표현 자체가 이 단일화 싸움에서 한덕수 후보 측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뽑아놓은 후보를 교체하고 강제로 단일화한다 이 의미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발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더 불리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 봐라 민주당에서는 김문수를 오히려 편을 들어준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더더욱 한덕수 후보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보고 근데 한편으로는 국민적 기류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 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분들은 사실 김문수 후보를 더 편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민주당 지지층도 그렇고 무당층도 그렇고 왜냐하면 뽑아놓은 후보를 이렇게 끌어내리는가 이 문제인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내부 논리만 가지고 아니 단일화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출을 했고 또 지도부와 당원의 의사로 끌어내릴 수 있다. 물론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내부 논리만 갖고는 외부의 그런 시선을 설득하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점 그런 것들을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행보도 좀 살펴볼게요. 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회동을 했습니다.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선거철마다 있었던 광경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입을 했고 그 후에는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도왔다가 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선대위원장을 했다가 또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뭐 중도층에 계신 대표적인 어른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뭐 어떤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러한 모습이 국민의힘은 좀 아쉽죠. 국민의힘은 빨리 후보가 정해져서 그 후보가 이렇게 광폭 행보를 하면서 여야 진영을 넘나들면서 주요 어른들이나 전문가들을 만나는 모습들이 연출돼야 되는데 사뭇 비교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런 단일화를 둘러싼 진통보다도 이재명 후보처럼 여러분을 만나면서 고견을 경청하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보기 좋다. 이 점은 우리가 국민의힘이 반드시 좀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두 인물의 만남을 외연 확장이라고도 이제 해석하는 이제 시선들도 있던데. 네, 아무래도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하고는 좀 갈등 관계가 있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외연 확장 행보라는 것은 뭐 틀림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 관계는 사실 좀 급조된 것이 아니라 좀 꾸준한 어떤 인연이 있는 편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 내려놓고 당을 탈당을 할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탈당을 하도록
내버려둔 것은 잘못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붙잡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입장을 발표를 했었고 사실은 민주당과 이 김종인 이 관계에 비해서는 이재명 김종인 관계는 좀 순탄한 편이었거든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막판에 두 사람 간의 어떤 접촉과 교섭이 있었고 그 결과로 다당제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공약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선거 때만 되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재명 후보를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제 드러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대선 때 두 사람 간의 접촉에서는 다당제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 도출이 됐고 또 사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재계 쪽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이면서도 재벌개혁 입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메시지들을 사실 이 대선 전국에서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좀 강조를 해줬으면 어떻을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재계와 접촉을 하기는 하지만 또 재계에 유리한 법안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더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재명 후보 재판이 대선 이후로 속속 연기 중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과 청문회 탄핵 카드 일단 보류하긴 했지만 아직 뭐 살아있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저희가 뭐 앞서 그리고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현직 판사들로 구성된 이제 법관 대표 회의도 임시회 소집을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럼 생각이랄까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독단적인 결정으로 사실은 유죄 파기환 송심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총 12명의 대법관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유죄 의견을 내서 압도적인 다수의 의견으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조희대 한 명의 결정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대법관의 전원 합의체 시스템 자체를 전혀 망각한 그런 왜곡이고요. 대법원은 대법원 나름대로의 독립적 기구로서 사법부의 수장 기구로서 판단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밑에 있는 그런 법관들이 그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조희대 물러나라.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에게 허락된 그런 질서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개개인 법관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그런 곳이고요. 이런 법관들의 집단적 움직임 자체가 매우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지금 안 그래도 국민들이 사법부의 정치화를 너무나 우려하고 있고 성향에 따라서 사법부가 이런 판단도 나오고 저런 판결도 나오고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는 것을 좀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단적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좋지 않고요. 또 정치권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을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아마 겁박을 가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무죄 판결은 해도 좋으나 유죄 판결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지금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에 대한 이런 공개적인 위협은 반드시 멈춰야 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를 온전히 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국민들이 민주당의 신뢰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장 사법부를 향한 보복이다. 짚어주신 건 민주당이 지금 이중잣대 가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국민의힘도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을 당장에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그럼 늘상 사법부의 어떤 사실이나 법리에 따른 판단을 존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독립성을 보장했느냐 이걸 여쭤보면 결국에 국민의힘도 본인들이 보기 싫어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판사가 어느 연구의 소속이다라고 하는 이런 출신 성분 같은 것을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뭐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재판 때 무죄 준 판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찾아가서 방문을 하고 압박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법원 입장에서 오히려 좀 이렇게 독립적으로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반박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법원이 좀 오해를 부식시키거나 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그 대법원을 또 유독 편들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법원하고 국민의힘하고 진짜 무슨 어떤 친화적인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만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이제 뭐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할 거냐 이 문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게 맞고 어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간의 정치 공방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조하지 말고 법원이 스스로 이제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면 스스로 이제 그걸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정쟁으로 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대법원 스스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의 변을 들어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는 한계에 달했고 이재명, 이준석 후보와 만나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행보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도 김상욱 의원과의 만남이나 접촉이 표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즉 상대 정당에서 탈당한 의원이 지금 야당 후보 유력 주자를 만나러 온다. 이 자체가 좀 여야의 어떤 소통의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지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김상욱 의원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만날 수는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표심, 중도 보수층의 표심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보수층에서 내부적으로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지금 놓여져 있는 김상욱 의원과의 너무 긴밀한 접촉은 더 거부감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탈당보다는 사실은 정말로 본인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싶다면 저는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울산 남구 갑에서 당선이 되셨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거의 전략 공천이나 다름없는 그런 공천을 받았고 본인으로서는 공정한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좀 특혜성 공천이다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말 국민의힘이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다르다면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올바른 정치다. 그리고 나는 새롭게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과연 지금 김상욱 의원의 이러한 결정이 본인을 지지해준 국민의힘의 당원과 또 울산 그 지역구의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과 맞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을 내려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행보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행보는 좀 불투명한 것 같긴 합니다. 독자 노선을 갈 것인지 원래 있던 민주당이나 개혁신당 같은 정당을 갈 것인지는 좀 불투명한 것 같고 사실 이재명, 이준석 등과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저는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봐요. 결국에 만난다고 해도 당분간은 좀 독자 노선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이제 입당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점을 좀 읽지 못한 것은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저는 중요한 것은 김상욱 의원이 이제 본인의 존재 가치를 어떤 당으로 가든 간에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 보수가 탄핵을 반대하고 이거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죄 같은 경우는 이게 진보 보수를 따질 것이 아닌 거죠. 근데 그리고 우리 국민들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이었던 분인데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두텁게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분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당 일부 의원들이 대변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핍박을 주고 눈치를 주고 구박을 했던 것이 국민의힘인 거거든요. 이 김상욱 의원의 탈당이 결국에 그런 국민의힘의 폐쇄성과 그리고 보수가 아닌 수구도 아닌 어떤 내란 옹호 세력에 가까운 그런 측면들이 결국에 만들어낸 것이 이 탈당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김상욱 의원은 어쨌든 한국 정치에도 유권자들이 다양한 그런 유권자들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더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에서도 결단코 그 탄핵에 찬성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유권자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분들을 계속 대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시면은 이제 한국 정치에서 사실 김상욱 의원의 어떤 노선에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 사람은 있긴 있어야 될 사람이다. 분명히 필요한 존재다. 이런 것들은 많은 유권자들이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